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밤사이 중부 내륙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이 물에 잠기고 또 홍수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간밤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들어온 제보 영상부터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새벽 충북 청주시 한 마을 모습입니다. 불어난 물에 다리 난간 일부만 보이고 나머지는 모두 잠긴 모습인데요. 지금 저렇게 표지판 있는 곳에 이렇게 난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이 잠깐 흐른 뒤에 다시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표지판이 있었던 위치를 보면은 이제는 난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금세 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앞서 제보자가 촬영하던 곳도 물에 잠겨서 얼마나 삽시간에 물이 불어나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화면도 보겠습니다. 충남 공주시의 금강 신관공원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어제 저녁 6시쯤의 상황인데 일부 구조물을 제외하고는 공원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보시면 공주시의 마스코트인 고마곰 모형도 급류에 떠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 키보다 훨씬 큰 키인데도 상체 부분만 떠 있어 물이 얼마나 깊게 들어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보 영상도 보겠습니다. 대전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유등천의 모습입니다. 하천 옆으로 원래 체육공원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불어난 물에 축구장 골래채가 마치 쓰레기를 담는 망처럼 변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홍수특보가 내려진 지역들도 지금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홍수경보가 내려진 곳은 충북과 전북 등 모두 12곳입니다. 대부분 많이 비가 내리면서 하천 수위가 올라간 건데요. 금강 부여군 백제교 부근의 CCTV 모습입니다. 새벽 3시 50분부터 홍수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지금도 바람이 불고 물살이 거센 모습입니다. 다리 상판 아래까지 물이 차올라 현재 9m 가까이 잠긴 모습입니다. 새벽 4시 10분엔 금강 청주시 미우천교도 수위가 급상승하며 8m까지 차올라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북 예천군과 문경시도 낙동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밤사이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곳도 세종과 충남 부여군 등 모두 14곳인데요. 또 49개 시군구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민들에게 위험 지역엔 절대 가지 말라고 당부했고 지자체엔 철저한 통제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지난 9일부터 계속된 폭우로 수도권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택가에서는 축대가 무너져 주민 수십 명이 급히 대피했고 산사태로 흘러나온 토사가 도로를 덮쳐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제천을 끼고 있는 연희동 주택가입니다. 도로 옆이 마치 절벽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쏟아진 토사와 돌무더기가 아래쪽 주택들을 고스란히 덮쳤습니다. 도로를 떠받치는 3.5m 높이 축대가 쏟아지는 빗 속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빈집이 많은 재개발 구역이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인근 주민 수십 명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황급히 몸만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또 저희가 가운데 부분이다 보니까 더 위험한 상황이었었고 부모님 약만 챙기고 간단한 옷까지만 챙기고서 대피를 한 상황이었죠. 구청 측은 연일 내린 폭우로 집안이 약해진 가운데 지어진 지 50년이 다 된 축대가 더 버티지 못하고 허물어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비가 많이 오면서 빗물이 들어와서 스며들어서 집안이 약해지면서 무너지지 않았는가. 경기도 양주에서도 폭우로 숙박업소 옆 축대가 붕괴해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너지면서 거기에 있던 배전판 그런 거 다 덮쳐가지고 그쪽에 전기는 다 끊어졌고 가스탱크도 없었으면 2차 피해가 엄청났을 거로 예상됩니다. 안성에서는 강물이 불어나면서 범람을 막기 위해 임시다리를 해체했고 여기가 이미 교량 무너져 있고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막혀가지고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아침에.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화성시 고속도로를 덮치면서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또 용인시에서는 불어난 강물을 피해 이동하려다 시동이 꺼져 차 안에 고립됐던 2명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폭우 속 갑자기 불어난 물에 비닐하우스를 빠져나가지 못한 일가족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그 밖에 비 피해 모습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흙탕물 한가운데 놓인 줄을 잡고 사람들이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소방구조대가 비닐하우스에 고립됐던 50대 부부와 20대 남매까지 이렇게 일가족 4명을 구한 건데요. 이들 가족은 딸기 비닐하우스에 밭일을 하러 갔다가 갑작스레 불어난 물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초등학생 2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600m가량을 떠내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폭우로 하천물이 급격히 불어나서 소방당국은 급히 구조대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다행히 학생 2명은 자력으로 고무보트에서 빠져나온 상태였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하천물이 불어나자 이 재미로 고무보트를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궁궐 전각 사이로 담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덕궁 인정적 뒤편에 있는 계단식 화단 화계 담장인데요. 15m나 무너져 내려서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장막을 덮어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오후 5시 기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지정 문화재 피해 사례는 모두 2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맛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산사태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택, 도로 등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충남 논산시 추모원에서 난 산사태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또 전남 보성과 경기도 용인에서 도로 유실이나 토사 붕괴로 부상자가 나왔고 충북 옥천에선 산사태로 주택 내부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60대 주민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또 11일 부산 학장천에서 산책 중에 실종된 여성은 계속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차량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는 64건 발생했고 수도권과 충청, 전북,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327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농작물 침수 피해는 축구장 11,000개가 넘는 8,400여 제곱미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농경지 25,000제곱미터가 유실, 매몰 같은 피해를 봤습니다. 또 현재 전국도로 75곳과 하천변 산책로 600여 곳이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66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90척의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한려해상, 속리산을 비롯한 전국 20개 국립공원 400여 개 탐방로 출입도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의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논산에선 침수 우려로 호남선 일부 구간 열차가 지연됐고 오늘 이 구간을 지나는 KTX 열차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역을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서대전역을 앞두고 멈춰섰습니다. 집중호우로 하천이 불어나 다리가 잠길 위험이 커지자 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일부 열차는 방향을 돌려 다른 길로 우회했지만 뒤따르던 열차들은 줄줄이 발이 묶였습니다. 초반에는 천천히 가다서다 하다가 서대전역 근처 다 와가지고는 멈춰서 한 50분 정도 있었죠. 목포까지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열차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니까 다 서대전역에서 내리라고 그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코레일은 댐 방류로 홍수 우려가 있다며 호남선 서대전에서 익산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는 KTX 열차는 호남 고속선으로 우회 수송하기로 해 출발과 도착이 지연될 거로 예상했습니다. 산사태와 낙석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의 일반 열차도 하루 동안 운행을 멈춥니다. 영동-태백선은 전 구간 운행이, 충북선은 제천에서 충주까지 일부 구간이 운행이 중지됩니다. 경전선을 지나는 열차의 경우 일부는 운행이 조정되고 일부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호우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변동될 수 있다며 이용 전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차량 500여 대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12개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27일부터 어제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가 51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정 손해액은 모두 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전북 지역에서 7월 하루 강수량 최고치를 갈아치운 곳들이 나왔습니다. 전북 군산에 어제 하루 내린 비는 364.8mm로 지난 1968년 군산 지역 기상 관측 이후 7월 2일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또 부안군에도 180.9mm의 비가 내렸는데 기존 부안 지역 7월 최고치는 1992년 7월 17일 167mm였습니다. 전주와 정읍 지역에서도 역대 7월 가운데 2위 값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우려됩니다. 악천후 전후로 대처 방식이 달라야 하는데요. 김민성 기자가 안내합니다. 농촌은 농작물이나 가축 등 집중호우나 태풍으로부터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사후 대처 못지않게 사전 대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빗물이 논밭에서 잘 흘러나가게 하려면 배수로에 쌓인 퇴적물을 미리 파내야 합니다. 지조를 설치해 비바람에 농작물이 쓰러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질소 비료를 과하게 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오고 난 뒤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물이 잠긴 논밭은 서둘러 물을 빼고 그 직후 방제해야 병해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러진 건 신속히 일으켜 세우고 열매나 잎에 묻은 흙과 오물은 마르기 전에 씻어내야 합니다. 같은 농작물이라도 품종에 따라 생육 시기, 개화 시기, 그리고 수확 시기 다릅니다. 농지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가축도 사전 사후로 대처 방식이 다릅니다. 악천후 전에는 축대 보수와 주변 배수로 정리, 전기 안전 점검 등 시설물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비온 뒤에는 가축 건강 관리가 핵심입니다. 축사 안에 호흡기 질병이 돌 수 있으니 2주 정도는 건강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양질의 사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추가로 급여하면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연일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철 시간당 300mm 이상의 장대비가 2시간 이상 집중되면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면 토양이 흡수하는 수분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여름 엘니뇨의 발달로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예년보다 커진 상황.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해 전국의 산사태 위험 등급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전국 8.2%에 달하는 지역이 시간당 30mm 이상, 1강우량 150mm 이상의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가장 커지는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이 11.72%로 가장 많았고 전북 10.95%, 충남 충북이 9%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도 5.12%나 됐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악 지역이 많고 하다 보니까 높은 경사도가 가진 곳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사태는 발생 30분에서 1시간 전쯤 징조가 있어 주의를 기울이면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사는 곳의 산사태 위험도를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현재 산사태 예보와 예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산사태 위험 지도를 통해 내가 사는 곳의 산사태 위험 등급도 알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금까지는 기존 통계와 주변 환경 등을 바탕으로 산사태 위험 등급을 나누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호우 상황을 추가해 지역별 산사태 위험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현재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찬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도 충청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강한 비구름은 충청 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충청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됩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에 최고 200,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나 주차장 주변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7도, 대구는 3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폴란드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기업인들과 만나 민간이 주도적으로 재건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4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는 해외 인프라 수주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한국 기업들의 재건 사업 참여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가 양국 정상 간 합의에 이은 후속 조치로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전략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서는 현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 바르샤바 대학교를 찾아 폴란드 청년 100여 명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4일 오후 바르샤바대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문화동행 행사에서 바르샤바대 한국어학과가 40주년을 맞은 것을 축하하며 한국과 폴란드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미래세대 교류, 문화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서로 상대 국가에서 공부하고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 중인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현지 명품 매장을 찾아 쇼핑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 그럴 때냐며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투아니아 매체가 최근 올린 기사입니다. 한국의 퍼스트레이디는 50세의 스타일 아이콘이라는 제목으로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5곳의 유명 상점을 방문했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전했습니다. 보도가 지목한 상점이 두 브롤리아이 등 명품 매장 5곳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경호원과 수행원 16명을 대동했고 쇼핑 당시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의 쇼핑 물품은 기밀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은 김 여사가 다녀간 다음 날에도 한국 대표단 몇 명이 다시 찾아와 추가로 물건을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 뜬금없이 터져나온 쇼핑 보도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장마와 수해 소식으로 답답한 국민은 혼란스럽다며 김 여사의 구입 품목과 비용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상점을 방문한 건 맞는 것 같지만 물품을 산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 간 것도 아닌 듯하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현지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매장 관계자는 김 여사의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박 6일 순방은 성과를 냈지만 예상치 못한 논란이 순방 마지막 날 터져나왔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실업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한의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노동계 반발은 물론 입법까지는 갈 길이 험난하다는 분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뒤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만큼 올려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80%로 계산되는데 올해는 월 185만 원입니다. 실직 전 월급이 185만 원에 못 미쳤더라도 실업급여는 18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세후 임금보다 많이 받은 경우는 28%에 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받은 사람도 지난해 10만 2천 명이나 됐습니다.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이 개선에 나섰습니다.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을 없애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구인난은 가중되어 가고 오랜 기간 묵묵히 일해온 수많은 근로자들은 보험료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실업급여 타는 사람 따로 있느냐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매달 1조 원 안팎씩 실업급여가 나가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지난 2017년 10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6조 4천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점도 제도 개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대다수 선진국가들은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급 요건과 지급 수준을 합리화하는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이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허무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한액 조정은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많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당정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비하 발언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서 수급자의 적극적인 취업 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우려가 있어 관련 논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공청회 발언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와 지적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개별적인 표현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정부 여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 여당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이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 여당 태도에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이 실업급여라고 하는 등 실업급여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 구직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도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전격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결정을 놓고 여권 내부에선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야권의 무분별한 공세에 한 방을 날린 승부수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총선 앞 지역 민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기류도 적지 않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발표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종점이 변경된 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아예 사업을 중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용산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을 거란 관측도 있지만 여당 의원 대다수 입장에선 한마디로 폭탄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원 장관의 입장 발표 이후 당 지도부에서조차 사업 중단이지 취소는 아니라는 취지의 메시지들이 잇따라 나온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속되는 가짜뉴스, 또 정치 공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이 여당과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고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 당내 평가는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야권의 파상 공세에 맞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무분별한 흠집내기와
정치 선동을 막겠다는 원 장관의 주장과 보조를 맞춰 종점이 변경된 대안은 문재인 정부 때 용역을 맡은 민간업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똥불을 찬 겁니다.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하지만 당 일각에선 길어지는 공방, 특히 요동치는 민심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조단위 국책 사업을 장관의 말 한마디로 뒤집어서 되겠느냐는 지적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님 그분 땅 그 문제로 해가지고 갑자기 전면 백지화시켜 보니까 그동안의 국책 사업, 주민분들의 수건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좀 더 성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지역 민심에 이번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칫 사업 지연 또는 취소에 대한 책임론의 화살이 집권 여당에 쏠릴 경우 총선 승리에 먹구름이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향후 정치적인 행보를 염두에 둔 원희룡 장관의 승부수에 여당이 끌려가게 됐다는 비판적인 시선도 당 일각에선 존재합니다. 여야가 사업 재추진 명분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향해 이러다가 당 망한다, 대단히 실망이다 등 발언 수위를 나날이 높이고 있습니다. 1호 혁신안인 불체포 특권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따른 격앙된 반응인데 쇄신만큼이나 원내 통합도 절실한 이재명 대표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가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불발된 건 현재 민주당이 처한 딜레마 상황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방탄 이미지를 속히 벗어야 총선 승리에 다가설 수 있다는 쇄신론만큼이나 야당을 겨눈 검찰 수사에 단일 대우로 맞서야 한다는 현실론도 만만찮은 겁니다. 세밀한 또 엄밀한 그런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도 의총 결과에 혁신위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김은경 위원장의 엄중 경고조차 무시당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입니다.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하지만 앞으로 야권을 향한 체포동의안이 언제 얼마나 날아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결 당론은 자칫 당 분열의 촉매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줄곧 계파 갈등 봉합, 당 통합에 공을 들여온 이재명 대표의 고민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20명이 좀 견제도 포인트 였겠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까지는 드러난 바가 저희가 보기엔 없는데 그런 추측성이 정치적 행동은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도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면서 혁신안을 수용해 나가는 이른바 줄타기가 이 대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혁신이냐 통합이냐의 갈등은 이낙연 전 대표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을 추진한 것도 결국은 통합을 위한 행보지만 이 전 대표 측이 강조하는 혁신과 반성을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수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로 남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그런 전 무게감 있는 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혁신위의 혁신안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혁신 언급은 통합 우선 기조의 이재명 대표에겐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못하면 또 한 번 리더십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대학 졸업장과 의사 자격증을 자진 반납하면서 검찰의 기소 부담도 늘어난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반성의 진정성을 따져보겠다고 했는데요. 입시비리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입장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소송을 모두 거둬들인 조민 씨. 자진해서 고졸로 돌아가는 건 오랜 고민에 따른 결과일 뿐 입시비리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 씨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해오던 검찰로선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조 씨의 행보가 기소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 반성하는 태도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범인 조 씨의 기소 결정은 이후로 미뤄뒀습니다. 지난해 정 전 교수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은 다음 달 말까지 조 씨를 기소할지 최종 결론을 내야 하는데 공범일지라도 일가족 모두를 법정에 세우지는 않는 형사적 관행에 더해 당사자의 반성까지 기소유예로 선처할 만한 조건이 늘어난 겁니다. 검찰은 우선 반성의 진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서면이든 소환이든 조 씨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당사자인 조 씨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 등 부모의 입장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미 자녀 입시 비리를 포함한 12개 혐의로 항소심 재판 단계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가 주도한 가족의 범행인 만큼 자녀가 진짜 반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범인 부모의 입장을 보는 차원이라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 씨 처분을 앞두고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에게 혐의 인정을 요구하는 공개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의 조민 씨 기소 여부는 향후 동생에 대한 처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른바 빌라왕들을 내세워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전세 사기 범죄를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라며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신모 씨. 주택 240여 채를 임대하다 재작년 갑자기 숨진 강서구 빌라왕 등 바지집주인 7명을 내세워 전세 사기를 벌였는데 임대인 37명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 보증금만 80억여 원에 달합니다. 구속 기소된 신 씨 측은 담보대출 규제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에 피해가 일어났고 다른 범행에 비해 피해 액수도 적은 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에서 30대였다며 신 씨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 80여 명에게 180억 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모녀 사기단의 주범 A씨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가 3년 만에 빌라 400여 채를 보유했으면서도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재판부는 질타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등에서 빌라 497채를 보유하며 84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이모 씨도 징역 8년을 선고받는 등 최근 법원은 전세 사기범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빼앗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범죄라는 게 일관된 판단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하는 등 형사 재판만으론 피해 회복이 어려운 한계도 있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회복, 재산적 회복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현재 그러한 부분이 이제 입법을 통해서 좀 보완은 되고 있으나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은 신 씨와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서 이들과 공범 사이 책임 범위를 명확히 따지기 힘들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19년 만에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이틀 만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틀뿐인 공백에도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노조는 2차 총파업을 언급하며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파업 이틀째 접어든 대학병원. 건물 외벽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고 농성 중인 로비엔 긴장감이 흐릅니다. 공식적으로 진료에 큰 차질은 없었지만 빗속의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불편이 큽니다. 많죠. 어려운 것이. 모든 것이 그냥 잘 돌아가지가 않고 모든 절차상으로 뭐 하는데 조금 옛날보다는 느려요. 수술 마친 환자를 돌보는 사람도 속이 탑니다. 간원이 없으니까 병실을 못 올라가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병실이 비어가지고 신경외과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노조가 파업에 참여한 병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현수막들이 걸렸지만 진료 사정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는 평상 수준으로 지금 진료가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예약된 거를 뭐 취소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거의 평상 수준의 기준으로 하면 90% 이상 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를 주의로 상행한 복지부는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시도 차원에서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필수 유지 업무를 점검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는 노조 요구 사항들이 이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한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도 검토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과 부산, 광주, 세종 등 전국 4곳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정부가 정당한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몰아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는 그러나 고심 끝에 산별 총파업을 끝내고 현장 교섭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의제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 및 불편, 보건복지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틀간 총파업을 중단하고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력 대란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의료계를 둘러싼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벌써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련 기업인들은 투자금 전액 보상과 청산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지난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8년 7월 우리나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전면 중단됐습니다. 11년이 지난 2019년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 이후 현재는 우리 시설 대부분이 철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약속만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기업인들은 곧 사업이 재개될 거란 희망 고문을 이제는 끝내달라고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로금 2, 3천만 원과 서너 차례 대출을 받았지만 남은 건 부채와 건강 악화뿐. 사실상 관광 재개가 어렵다고 보고 보상 후 사업 청산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투자 금액 100% 지급 요망합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 100% 채무 재조정을 해 주십사 합니다. 특별손실법 구제받아 청산하고 대북 사업 1세대는 종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정부는 금강산 기업에 증빙되는 피해 산정액의 45%까지 지원했지만 관련 업체들은 당시 보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기업들의 어려움엔 공감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출금 채무 면제, 투자금 전액 보상에 대해선 다른 기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서 이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직접적으로 생기거나 보상 책임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기업들하고 형평성 부분도 있고 또 재정당국이 부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국회에서의 논의 사항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문자 메시지 링크로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빼내는 범죄인 스미싱 문자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해 수백 명에게 또다시 스미싱 문자를 보내면서 2차 피해를 유도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입니다. 남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지난 7일 근무 중에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장난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십 통 넘게 받은 겁니다. 알고 보니 한 달 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청첩장 문자가 문제였습니다. 청첩장 확인을 위해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른 A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겁니다. 일명 스미싱 문자인데 스미싱 공격자는 악성 앱을 이용해 A씨의 휴대전화로 같은 청첩장을 수백 명에게 보냈습니다. 청첩장을 받은 2차 피해자들은 A씨의 전화번호를 스팸 번호로 신고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전화번호가 스팸 전화로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통화 중지가 내려졌거든요. 며칠 동안 고생을 했어요. 다행히 A씨는 빠른 대처로 금융 피해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보통 스미싱 공격자들은 비대면 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돈을 챙깁니다. 올해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울산 지역 스미싱 피해 건수는 14건, 지난해 상반기 6건에서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문가는 무엇보다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온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휴대전화의 민감 정보를 저장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핸드폰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같은 민감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면 더 공격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핸드폰 내 그런 민감 정보는 보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택배 문자에서 우회전 단속 문자, 청첩장까지 갈수록 교묘해지는 스미싱 문자. 범죄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관계기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최근 식당과 카페 등 업소에서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이 생겨나면서 찬반 여론도 첨예하게 갈리는데요. 서울시는 이와 정반대로 아이들의 방문을 적극 환영하는 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진행해 업체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9개월 만에 참여업소가 500곳이 넘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4살 배기 친구들. 고사리 손에 꼭 맞는 숟가락을 들고 식사에 한창입니다. 이곳은 노키즈존이 아닌 키즈 오케이존. 어린이 방문을 환영하는 가게입니다. 아이들과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아기가 먹는 이유식도 갖춰서 반응이 좋습니다. 오늘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공간이 넓고 쾌적한 거 보니 다음에 또 오고 싶고 이런 공간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캠핑을 주제로 꾸민 카페도 키즈 오케이존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업주는 어린 자녀를 동반하는 가족 단위 고객이 늘면서 매출도 덩달아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아이 가진 부모님들이 갈 곳이 마땅치가 않은데 저희는 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손님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해서.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제지하지 않는 보호자가 논란이 되면서 아이의 출입을 아예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이 몇 년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키즈존은 아동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거란 비판도 거셉니다. 서울시도 마음 놓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육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달 만에 참여업소가 500곳을 넘겼을 만큼 공감대도 넓습니다. 사회가 어떤 사람의 나이나 어떤 특성으로 서로 배척하고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덮어놓고 출입을 막기보다는 아기와 어린이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타인과 공존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지난달 한강에서 2살 아이가 수상 오토바이, 이른바 제트스키가 뿜어내는 물줄기에 맞아서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당국의 느슨한 단속 탓에 무법자가 된 제트스키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여의도 한강공원, 제트스키가 물가를 배회하며 둔치 위로 물보라를 분출합니다. 어린이들은 신기한 듯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다 제트스키 한 대가 갑자기 거센 물줄기를 내뿜고 피할 틈도 없이 온몸으로 물을 맞은 2살 배기는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제트스키 운전자를 찾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미삼아 또는 과시하려 버리는 행위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데 제트스키 이용자 사이에서는 경각심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물줄기를 크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난데없이 날아든 물에 시민들이 봉변을 당하는 인터넷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현장에선 운전자가 구경꾼에게 즉흥적으로 탑승을 권하는 일도 잦습니다. 실제로 지난 2일 10대 남학생이 모르는 사람의 제트스키에 타려다 턱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제트스키 같은 수상 레저기구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면허 취소는 4번 넘게 적발돼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애초 규정이 허술한 데다 어겨도 처벌이 무겁지 않다 보니 위험한 장난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입니다. 당국 역시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기동성이 좋은 제트스키가 이미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물 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 과정이라든가 또는 시험 문제를 통해서 습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한강사업본부는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부랴부랴 내걸고 둔치에서 50m 안으로 제트스키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부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취미가 민폐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주민 수천 명을 수용소 등지에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러시아가 불법으로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체포해 러시아 감옥 신축동에 수감하거나 임시 감옥 등에 가두는 등 인권 침해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점령지에서 금지된 우크라이나 말을 하는 등 사소한 이유로 불법 체포돼 수용된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전기 고문과 구타 등 각종 고문에 시달리고 또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AP는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무장 반란 사태를 일으켰다가 하루 만에 철수한 러시아 용병단 바그너 그룹 일부 인원이 벨라루스에서 군사교육 업무를 맡고 있다고 벨라루스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수도 민스크에서 동남쪽으로 90km가량 떨어진 소도시 아시포비치 인근 군사지역에서 벨라루스 장병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영화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 할리우드의 배우와 작가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63년 만에 동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촬영 중이거나 개봉을 앞둔 대작 영화들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시사회가 열렸는데 주연 배우 맷 데이먼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63년 만에 동시 파업에 나선 미국 배우와 작가들을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작가조합은 이미 지난 5월부터 파업 중이고 여기에 넷플릭스, 디즈니 등과 고용 협상을 벌이던 배우 조합이 가세했습니다. 의료와 연금보험 강화 등 처우 개선은 물론 기술 발전이 바꾼 새로운 제작 환경에 맞는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It's such a critical moment in the life of the industry, not just for actors, but for everybody else and all the waves of the industry that this will affect. 넷플릭스를 포함한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의 재상영 분배금을 올리고 AI 확산에 따른 배우들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배우들의 얼굴과 목소리 등이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이제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That they can
put human beings out of work and replace them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t's dangerous and it's without thinking or conscience. 세계 영화의 중심 할리우드가 멈춰서며 글래디에이터 2와 미션 임파서블 등 대작 영화들의 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5조 원이 넘는 손실이 날 것이라는 밀컨 연구소의 전망이 나왔는데 기술 발전에 따른 후폭풍이 영화 산업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약 일주일째 전국 곳곳에 강한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도로 위로 비탈변의 토사가 유출된 구간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가급적 운행을 자제하거나 이동을 해야만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바로 청주를 포함한 충청권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부근의 토사 유출을 비롯한 각종 사고들이 많습니다. 2차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해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55번 중앙고속도로는 신림나들목 진출램프가 토사 유실로 아예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신림나들목 진출램프를 이용하실 계획이셨다면 이전에 있는 제천 나들목을 통해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대전선이 지나는 공주 부근 역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마곡사 나들목 부근 역시 토사 유출 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방 주시 잘하면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방향으로 대소분기점 부근 빗길 속에 2차로에 사고 났습니다. 차로 변경 1차로로 미리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수도권의 경우는 153번 고속도로 남한산 부근 양방향 모두 2차로 막고 도로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길에서는 감속 운전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